부동산 투자하다가 골로 가는 방법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빌딩도 골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부장입니다. 요즘 꼬마 빌딩 살라는 분들 많죠. 그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째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꼬마 빌딩을 사서 망하는 일이 없는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땅값은 계속 오른다. 수도권과 서울 땅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계속 오른다. 맞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빌딩을 잘못 사서 망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유난히 한국 사회가 문제인 게 TV를 켜거나 현장에 나가봐도 잘된 사례만 얘기해요. 특히 빌딩은 진짜 잘된 사례만 얘기합니다. 왜? 중개사님들은 중개를 해야겠고 TV에서는 뭔가 좀 시청률이 나오게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잘된 케이스만 만들어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빌딩 잘못 사서 망한 분 알고 계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꽤 됩니다. 연예인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높은 시절이 있죠. 어떤 아는 분이나 아니면 업체를 끼고 빌딩을 사서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빌딩은 본인 외에는 얼마나 데미지가 났는지 잘 몰라요. 호가잖아요. 똑같은 빌딩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빌딩을 사서 얼마가 손해가 났습니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반면에 이상하게도 호가일 뿐인데 내가 지금 이 빌딩을 샀는데 얼마나 돈을 벌었어요 라는 얘기는 통합니다. 대중이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데 빌딩 투자 잘못해서 망한 분들 꽤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좀 자금이 있는데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고 빌딩을 한 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투자를 직접 많이 안 해보신 상태에서 여태까지 목돈이 모여 있는데 아파트는 많이 올랐으니까 뭔가 보상 심리가 억울한 심정에, 그리고 또 자산도 어디에 보관하고 싶으니까 빌딩과 꼬마 빌딩을 많이 보십니다. 좀 다른데 사실 꼬마 빌딩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컨텐츠를 팔기 위해 만든 단어이지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상가주택도 사실 없어요. 상가주택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런 식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살 때 모르고 사면은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게 제일 큰 리스크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을 때 제일 크게 데미지를 받으신 분들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거예요. 시세보다 비싸게 사신 분. 이건 답이 없어요. 시세보다 아파트는 달라요. 아파트가 제가 왜 안전하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실거래가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막 아파트 상가에만 3개에서 5개가 있잖아요. 몇 군데만 들려보면은 어떤 눈탱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살 확률이 되게 내려가요. 그런데 빌딩은 거의 보면은 전담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시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컨설턴트 한 명 제대로 끼면 완전 이제 장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살 수가 있어요. 건물은 비싸게 사면은 그만큼 시간을 날리는 건데 그 와중에 비싸게 샀는데 안 오른다. 비싸게 샀는데 시세가 좀 주춤하거나 월세입자가 나간다. 그럼 데미지가 바로 오겠죠.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쪼개놨다거나 아니면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나오겠죠. 이런 걸 받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빌딩은 원상복구를 시키려면 명도를 시켜야 돼요. 그 세입자분들을 내보내고 다시 고쳐야 되는데 이 내보낼 수가 없어요. 엄청난 돈을 주지 않고서는 세입자분을 내보낼 수는 없어요. 한국은 이제 임대차,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보낼 수가 없는데 이행 강제금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실정이 있다 보니까 대출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불법 건축물이나 문제가 있는 건물인데 여러분 이게 좀 엄연한 얘기로 이게 걸려서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거랑 불법 건축물이긴 한데 아직 안 걸린 거랑 다르거든요. 불법 건축물인 게 안 걸린 상태에선 대출이 나와요. 물론 은행마다 간평사가 나와서 걸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등재가 안 돼 있으면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땐 대출이 나왔죠. 근데 사고 나서 운이 없어서 걸렸어요. 그럼 이제 불법 건축물 등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요. 뭔 뜻이냐? 이걸 사갈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이걸 사가게 하려면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거든요. 등기를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원상복구를 시키려면은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또 공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돈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금이 완전 묶여버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원상복구 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되게 비싸고요. 그럼 판 사람 잘못 아니냐? 물론 나중에 소송을 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내 책임입니다. 그 등기부등본이 물건이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시세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면 내가 얼마나 더 싸게 사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데미지를 얼마나 받을지 이걸 따져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있습니다. 이 3번째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빌딩을 사는 목적이 없을 때 제일 많이 망해요. 뭐냐면 빌딩을 사는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월세 수익을 내거나 시세 차익을 내거나 그냥 이거예요. 물론 현금을 보관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현금 보관 이꼴 시세 차익입니다. 맞죠? 그럼 월세를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대출을 잘 받고 밸런스를 계산을 해서 월세를 받으시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내가 크게 착오가 없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면 월세 수익이 무너져요. 즉 내가 초반에 원래대로 계획했던 월세가 이제 안 들어올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 월세 낮춰서 내놓으시는 순간 건물 가격 그대로 떨어져요. 아시죠? 월세를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가 2천 나오던 건물이 만약에 20억이면 1,000만 원 나오는 건물은 10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는 안 떨어지지만 지역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실이 되더라도 쉽게 월세 낮춰서 못 내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가시면 종로랑 명동에 공실인 이유가 세입자를 완전 못 구한다기보다 낮출 수가 없는 거고 낮출 이유가 없는 분들이 건물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경우죠. 월세를 목적으로 만약에 이 상가를 구입을 했다. 딴 게 아니라 오직 월세. 나 월세 수익률이 뭐 7% 나온다, 6% 나온다 이러면은 오직 이거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내가 공실을 계산을 못하고 이런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다면 데미지를 먹겠죠. 이러면 물리는 거예요. 왜냐면 월세 수익률로 산 물건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로 다시 팔아야 되는데 월세 수익률이 망가졌으니까 이거 안 팔립니다. 자, 두 번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이 동네가 뭔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빌딩은 팔려야 내 돈이에요. 아파트랑 다릅니다. 아파트는 정말 웬만하면 팔려요. 어지간하면 팔립니다. 왜냐면 실거래가만 확인을 해도 이 아파트가 나중에 팔릴지 안 팔릴지 좀 늦게 팔리더라도 결국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가 있는데 빌딩이나 꼬마 빌딩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만 믿어야 돼요. 나중엔 내가 아무리 영업을 해도 안 팔리는 건 안 팔리는데 제 주변에 빌딩을 팔고 싶은데 못 팔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딩을 팔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이 그걸 왜 사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일단 서울이나 수도권에 좋은 땅에 빌딩을 사면 그래도 낮추면 무조건 팔리는 게 최소한 그 빌딩을 산 다음에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업자들이 그걸 부시고 다시 짓고 싶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이랑 수도권에. 그 땅은 무조건 팔려요. 제 경험상. 왜냐면 그 건물 가격만큼만 내려주면 돼요. 새로 짓고 새로 지어서 팔 때 마진이 남을 정도만 깎아주면 다 팔립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이에요. 외곽에 부시고 새로 지어도 마진율이 안 나오는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가 안 돼요. 호가는 올라가거든요. 정말로. 호가는 올라가요. 왜냐면 인근에 비어있는 토지나 아니면 신축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 빌딩은 팔립니다. 왜냐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외곽에 땅도 애매한데 건축 양식이나 아니면 건축되어 있는 방식이나 월세 세팅이 애매한 곳 있죠. 그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면 내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 샀기 때문에 깎아주는 순간 돈이 다 날아가고요.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은 없고요. 근데 월세 수입은 어중간하니까 이 어중간한 수입을 빨리 팔아서 자본금 갖다 딴 걸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갇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제가 뭐 빌딩에 대해서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예, 시세 파악을 면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건물주 되기 전에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맨날 놀러 갔다. 뭐 음료수 사들고 가고 과자 사들고 가고 맨날 그랬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첫 번째는 시세 파악을 하는 동시에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싼지 비싼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좋은 물건은 빨리 나가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 이 건물이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고 내가 산 다음에 그게 등재가 되면은 뒤에 사람이 사갈 수가 없어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경매조차도 위반 건축물은 웬만하면 대출이 안 나와요. 물론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을 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중개해 줄 수 있는 중개사님을 만나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목적에 맞게 샀을 때는 목적에 맞게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월세 수익이면 월세 수익이 유지될 수 있는 걸 사시면 되고요. 깔끔하게. 어영부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세 차익. 난 이걸 나중에 팔 거야. 그러면 나중에 팔릴 건물을 사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놓으면 월세도 되고 시세 차익도 날 줄 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월세에 사는 건물은
월세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다시 팔려요. 내가 시세 차익을 내고 싶으면 여기에 부시고 새로 지어도 가치가 있어야지만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어요. 더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긴 하죠. 그런데 어쨌건 시세 파악 잘하고 위반 건축물 아닌 거 잘 확인하고, 또는 위반 건축물이면 그만큼 깎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나중에 매도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빌딩 투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 최소한의 공부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부동산 투자하다가 골로 가는 방법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빌딩도 골로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게 꿈이시라면 열심히 해서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